청취자님 혹시 평소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생각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수많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당장 대학 가려고 아니면 취업하려고 막 몇 년 전부터 스펙 쌓고 이력서를 수십 장씩 쓰고요. 아, 그쵸. 한국 사회에서는 뭐 거의 필수 코스죠. 네, 그리고 결혼식 올릴 때는 또 어떤가요? 막 1년 전부터 예식장 분위기 고르고 하객들한테 대접할 음식 코스 맛보고 심지어 그 테이블 위에 놓일 작은 꽃장식 하나까지 진짜 치밀하게 고민하잖아요. 맞아요.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도 2, 30년 동안 꾸준히 연금 붓고 재무 설계도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청취자님이나 저나 아니면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절대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100% 확실한 단 하나의 사건이 있잖아요. 네, 세상과의 마지막 작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 왜 우리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는 걸까요? 막 그날이 우리한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말이죠. 뭐랄까, 우리가 삶의 시작이나 그 중간에 있는 크고 작은 이벤트들에는 진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내 삶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경향이 짙거든요. 아, 외면한다. 확 와닿네요. 네, 약간 불길한 이야기라고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리거나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내가 떠나고 나면 남겨진 가족들이 알아서 잘 치러주겠지 하고 생각의 스위치를 아예 꺼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저희 심층 탐구 미션이 바로 이 모순적인 태도를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주제죠. 네. 자신의 마침표를 그저 남겨질 가족의 몫으로 아니면 병원의 차가운 행정 절차로 미루어두던 시대가 지금 어떻게 극적으로 저물고 있는지 오늘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설계하려는 그런 거대한 물결이 일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해부해 볼 자료가 바로 김영래 편집정이 2026년 5월 13일에 작성한 칼럼입니다. 제목이 아침마다 지혜 353호, 작별을 미리 준비하는 시대, 시니어가 마주한 새로운 선택인데요. 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이 칼럼은 사실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아주 시의적절한 화두를 던지고 있어요. 자료가 다루고 있는 핵심이 단순히 장례 절차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네?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아,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네. 인간이 자신의 유한함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거대한 철학적 전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철학적 전환. 와, 이 말이 참 무겁게 다가오면서도 묘하게 호기심을 막 자극하는데요. 제가 이 자료 읽으면서 가장 먼저 시선을 빼앗긴 건 그 해외의 생생한 사례들이었어요. 생전 장례식 부분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보통 장례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칙칙한 거물옷 입고 무거운 침묵, 엄숙함, 막 애통하게 우는 사람들의 눈물 이런 거부터 딱 떠올리잖아요. 그쵸, 그게 보편적인 이미지니까요. 근데 칼럼에 등장하는 생전 장례식, 그러니까 리빙 퓨너럴 이 개념은 제가 알던 장례식하고 180도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거 완전 내 인생의 은퇴 파티 같네?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인생의 은퇴 파티요? 아,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오랫동안 다닌 회사 떠날 때 동료들이랑 웃으면서 샴페인도 터뜨리고 그동안 고마웠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완전히 내려오기 직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 입으로 직접 작별 인사를 나누는 약간 축제 같았거든요. 맞습니다. 인생의 은퇴 파티라는 비유가 이 현상의 본질을 진짜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죽음을 대하는 인류의 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도 자체가요. 네, 2026년 5월 10일자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요. 시한부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단순히 자기가 묻힐 무덤이나 관을 고르는 데 그치지를 않아요. 그럼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직접 참석하는 추모 자리, 즉 생전 장례식을 아주 적극적으로 기획하는 사례가 진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럼하고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긍정적 죽음 운동, 데스 파지티브 모브먼트라는 맥락에서 분석하고 있죠. 오, 긍정적 죽음 운동이요? 솔직히 청취자님도 느끼시겠지만 죽음이랑 긍정이라는 이 두 단어가 나란히 붙어 있는 게 뭐랄까 문법적으로 좀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얼핏 들이시면 되게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운동의 본질은 막 죽음을 억지로 미화하자거나
빨리 죽음을 앞당기자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죽음을 마치 무슨 실패나 금기어인 것처럼 병원의 하얀 커튼 뒤로 꽁꽁 숨겨왔잖아요. 그런 관행을 이제 깨자는 겁니다. 아하. 인간의 유한함을 우리 삶의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한 조각으로 인정하고 이걸 햇빛 아래로 끌어내자 이런 움직임인 거죠. 그렇군요. 그 칼럼에 등장하는 36세 마누엘의 사례가 이걸 진짜 완벽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지난해 12월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청년 이야기요. 네, 아주 감동적인 사례죠. 아, 그 대목 읽을 때는 저도 모르게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경외감까지 들었어요. 솔직히 36세면 진짜 한창 무언가를 막 잃어갈 나이잖아요. 그쵸, 너무 젊은 나이죠. 보통의 경우라면 그 젊은 나이에 시한부 판정 딱 받았을 때 막 억울해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차가운 병원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서 기계음 소리만 들으면서 끝까지 연명치료에만 매달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죠. 두려우니까요. 근데 마누엘에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해버립니다. 자기의 마지막 공간을 무슨 양냄새, 소독약 냄새 이런 거 대신에 자기가 평소 사랑했던 인디 음악, 자기가 직접 그린 예술작품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랑 거실에 둥글리 둘러앉아서 나누는 명상으로 꽉 채워버렸어요. 바로 그 대비가 핵심입니다. 병원의 통제권 아래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 속에서 주도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쪽을 택한 거니까요. 맞아요. 당하는 게 아니라 맞이하는 것.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인 샌디 이야기 역시 아주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 그 암 진단 받으셨던 분요? 네, 암 진단을 받은 샌디 역시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족이랑 친구들을 다 모아서 생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단순히 모여서 뭐 밥 한 끼 먹은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진짜 온전하게 나누는 작별의 시간을 가진 거죠. 진짜 대단하네요. 더 인상 깊은 건 샌디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녀의 딸인 케일리 카판이 남긴 증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살아생전 모두가 함께 모여서 행복하고 따뜻한 기억을 나눴던 그 시간이 훗날 우리가 그 비통함을 견뎌내는데 가장 큰 심리적 지지대가 되었다라고요. 와, 남겨진 사람들한테도 그 파티가 엄청난 슬픔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일종의 거대한 완충제 역할을 딱 해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요, 이쯤에서 저는 약간 진짜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이 딱 들더라고요. 어떤 고민이시죠? 만약에 제가 내 인생의 은퇴 파티를 진짜 열겠다고 결심을 해도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획해야 할지 막막할 것 같거든요. 아, 절차나 기획 부분에서요? 네. 막 우리가 웨딩 플래너가 결혼식 디테일 다 챙겨주는 것처럼 아니면 은퇴 파티 기획해주는 이벤트 회사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텐데 말이죠. 누가 누구한테 초대장을 보낼지, 혹시 파티 중에 일어날지 모르는 의료적 응급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지 너무 복잡하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민의 틈새에서 파생된 아주 새로운 직업군이 있어요. 아까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되게 흥미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하거든요. 오, 누군가요?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임종 동반자, 즉 데스 둘라라는 전문가들입니다. 잠깐만요. 데스 둘라요? 네, 데스 둘라. 기사에 등장하는 워커 무하마드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그 산모가 아이 낳을 때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출산 과정을 막 옆에서 돕는 전문가를 둘라라고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을 돕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생명이 세상을 떠나는 마무리의 순간을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군요, 이게. 와, 그 연결이 진짜 정확합니다. 이 데스 둘라들은 단순히 뭐 파티 장소 섭외하고 음식 고르는 행정적인 기획자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럼 더 깊숙이 관여하나요? 네, 시한도 환자가 죽음을 앞두고 겪는 엄청나게 복잡한 감정들을 스스로 정리하도록 돕고요. 또 가족 간의 약간 껄끄러운 대화 같은 것도 중간에서 중재해주고 나아가서는 영적인 지원까지 제공하거든요. 와, 진짜 말 그대로 동반자네요. 네, 그래서 워커 모함마드의 인터뷰를 보면 이들의 등장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음을 외면하거나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고 아주 맑은 정신으로 정면에서 마주하려는 사회적 욕구가 드디어 임계점을 넘었다. 이런 강력한 증거인 셈이니까요. 정말 놀랍고도 멋진 흐름이네요. 그런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의 의구심이, 아니 어찌 보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청취자님도 아마 들으시면서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말씀해 보시죠. 인류가 탄생한 이래 죽음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잖아요. 막말로 조선시대 사람들도, 중세 유럽 사람들도
다 똑같이 임종을 맞이했다고요. 당연하죠. 죽은 늘 있었죠. 근데 대체 왜 하필 지금 이 시대에 데스돌라 같은 직업까지 막 생겨나고 마지막을 스스로 이렇게 치밀하게 기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막 커지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 그냥 약간 서구권 특유의 가인주의 문화나 일시적으로 그냥 반짝 유행하는 감상적인 트렌드 아닌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거든요. 그런 의구심은 이 현상의 진짜 본질을 파고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근데요, 이 흐름을 절대 단순한 유행으로 치부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피할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이 밑바탕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이 현상을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서 본다면 크게 두 가지 아주 강력한 원인이 도출됩니다.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바로 의학의 눈부신 발전과 임종의 의료화입니다. 임종의 의료하라. 저는 오히려 의학이 이렇게 막 발전하면 통증도 약으로 다 줄여주고 치료도 알아서 잘해주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더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거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전에는 인간의 장기가 수명을 다하거나 아주 큰 병에 걸리면 주로 집에서 그냥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자연스럽게 숨을 거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드라마 같은 데서도 흔히 보는 옛날 모습이죠. 그런데 현대 의학은 다릅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기 같은 각종 연명 의료 장비들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생명을 진짜 엄청나게 연장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아, 기계의 힘으로 생명을 붙잡아두는 거요? 네. 근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발전이 임종 과정 자체를 과거와는 진짜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길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분이 대체 언제 돌아가시는가 이게 철저히 자연의 섭리나 하늘의 뜻에 달려 있었다면 그쵸? 이제는 의사가 약물 투여를 언제 중단할 것인가 혹은 저 인공호흡기를 도대체 언제 뗄 것인가 이런 철저히 인간의 인위적인 선택, 즉 의료적 결정이 직접 개입되어야만 사람이 비로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군요. 와, 정확합니다. 그 지점이 바로 이 현상의 핵심이에요. 중환자실에서 의식도 하나도 없이 수많은 관을 막 온몸에 꽂은 채 기계에만 의존해서 심장만 뛰게 하는 것. 이게 과연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인가? 아, 진짜 끔찍하죠. 네, 여기에 대한 아주 깊은 회의감이 전 세계적으로 막 공유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만약 회복 불가능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내 몸에 어떤 의료 조치를 하고 언제 그것을 멈출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정해두는 게 그냥 필수적인 생존의 문제가 된 것이죠. 맞네요, 맞아요. 만약에 제가 평소에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으면 침상 곁에 남겨진 채 가족들이 그 무거운 책임을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하잖아요. 그럼요. 가족들한테는 너무 가혹하죠. 사랑하는 부모님의 호흡기를 떼는 결정을 자식 입으로 직접 해야 한다는 건 진짜 평생 가슴에 안고 가야 할 엄청난 죄책감이 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구조적 원인은 대체 뭔가요? 두 번째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해체와 재편입니다. 인구 구조요. 네. 과거 농경사회나 대가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나 막 수십 명의 친척들이 다 모여서 서로 품앗이 하듯이 장례를 치러주었잖아요. 네, 동네 잔치반, 장례반 그런 느낌이었죠. 맞아요. 개인의 죽음이 곧 공동체 전체의 행사였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철저하게 파편화된 핵가족화, 그리고 무엇보다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두드러지잖아요. 아, 맞아요. 당장 제 주변만 돌아봐도 평생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 비혼주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자녀 없이 그냥 부부만 사는 딩크족 청취자분들도 진짜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의 사후 절차를 전적으로 가족이라는 그 혈연의 울타리에만 기대고 맡겨두기에는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 도래해버린 겁니다. 가족이 물리적으로 없거나 멀리 있으니까요. 네, 내 장례를 치러줄 직계가족이 아예 없거나 혹여 있더라도 막 해외나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아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진짜 허다하거든요.
결국 내 삶의 마지막을 남한테 무작정 의탁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미리 준비하고 기획해야만 하는 약간 강제적인 환경이 조성된 측면도 굉장히 큽니다. 와, 이런 거시적인 배경을 쫙 듣고 나니까 자신의 마지막을 기획하는 일이 단순히 무슨 힙해 보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존엄을 위한 완전 필수라는 생각이 확고해집니다. 그렇죠. 필연적인 변화죠.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저는 솔직히 이런 긍정적 죽음운동이나 생전 장례식 같은 게 고도로 개인주의화된 서구권, 미국이나 유럽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일 줄 알았거든요. 아, 한국은 다를 것이다. 네, 우리 한국 사회는 진짜 철저한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장례식은 가족의 체면이고 남들 눈치도 봐야 하고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의무라는 인식이 엄청 뿌리 깊은데 과연 이런 변화가 한국에서도 통할까 싶었어요. 의문이 드실 수 있죠. 근데 이 메가 트렌드가 한국에서도 이미 맹렬하게 진행 중이더라고요. 청취자님, 혹시 2025년 5월에 연예계를 완전 들썩이게 했던 원로 배우 박정자 씨 뉴스 기억하시나요? 아, 강릉 해변에서 열렸던 그 파격적인 행사 말씀이시군요. 저도 기억납니다. 네. 장소가 무려 강릉 해변이었습니다. 막 밀폐되고 우중충한 병원 장례식장 지하가 아니라요. 시원한 파도 소리가 막 부서지는 바닷가 뷰를 배경으로 지인 130여 명을 초청하셨어요. 정말 멋진 기획이었죠? 심지어 상복 대신 엄청 화려한 붉은 옷을 입고 나오셔서 동료들이랑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기 전 미리 인사를 전하는 진짜 축제 같은 파티를 연 겁니다. 네,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김영을의 편집장은 이 칼럼에서 이것이 일본의 슈카츠, 즉 삶의 끝을 뜻하는 종과 활동을 뜻하는 활, 이 합쳐져서 인생의 마무리를 스스로 정리하는 문화가 한국 사회에 이미 되게 친숙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결정적 신호라고 분석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해변 파티는 단순한 문화적 충격을 넘어서 하나의 훌륭한 이정표가 되었죠. 그런데요. 네, 제가 이 칼럼에 제시된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를 보면서 더욱 경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화까지요? 뭐죠? 단순한 문화적 인식을 넘어서서 우리 한국인들이 제도를 활용하는 실천 속도가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입니다. 아, 통계가 있나요? 네, 2026년 5월 초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집계한 최신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청취자님 놀라지 마십시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가 무려 약 335만 명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335만 명이요? 네, 335만 명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특히 성인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대략 성인 10명 중 1명꼴로는 이미 병원이나 기관에 가서 법적인 서약을 다 마쳤다는 거잖아요? 정확한 계산입니다. 와, 이건 진짜 무슨 일부 소수 계층의 트렌드 수준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뜻인데요. 맞습니다. 본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접어들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같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내 생명을 억지로 연장하지 않겠다고 미리 국가기관에 서약한 시민들이 335만 명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엄청난 숫자네요. 게다가 이에 더해서 실제로 질병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의사와 직접 마주 앉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쓴 환자도 약 19만 6천 명이나 됩니다. 19만 6천 명이요? 네. 더 결정적인 수치는요. 이 서약들이 단순히 서류 뭉치로만 남은 게 아니라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이 이행되어서 존엄하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 실제 사례가 약 50만 8천 건을 돌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와, 50만 8천 번의 이별이 차가운 기계음 소리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의 온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이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진짜 남다르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묵직하죠. 내 육체의 통제권을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쥐겠다는 시민들의 강렬한 결의가 막 느껴집니다. 이렇게 약간 의료적인 선택권이 강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례 문화 자체도 아주 실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칼럼은 현재 떠오르는 장례 트렌드를 이른바 산무장례라는 키워드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산무요. 세 가지가 없다는 거군요. 네. 첫째, 문상객을 맞이하는 빈소를 아예 차리지 않는 무빈소 장례. 무빈소. 둘째, 고인의 시신을 막 닦고 꽁꽁 묶어서 수의를 입히는 그런 전통적인 염습 과정을 다 생략하는 무염습 장례. 아, 무염습.
그리고 셋째, 종교적 제사나 전통적인 복잡한 절차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 무형식 장례입니다. 무형식 장례까지. 네, 본질적인 애도의 마음만 남기고 나머지 불필요한 허례허식을 완전히 다 걷어내겠다는 아주 극광의 실용적인 접근이죠. 와, 무빈소, 무염습, 무형식, 진짜 산무장례. 듣기만 해도 굉장히 현대적이고 깔끔하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쵸, 군더더기가 없죠. 근데요, 여기서 저는 제 스스로한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더라고요. 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내일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예시지만 좀 슬프네요. 네, 가정이지만요. 근데 제가 평소에 나는 산무장례가 좋으니까 빈소도 절대 차리지 말고 그냥 화장장에서 바로 화장하고 끝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네네. 제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 피곤하게 뭐 며칠씩 밤새우게 하지 말고 그냥 쿨하게 가자 이런 나름의 배려 섞인 결정이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고인의 배려니까요. 근데 정작 저를 오랫동안 사랑했고 저의 갑작스런 죽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제 가족이나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이기적인 통보 아닐까요? 이기적인 통보. 남겨진 사람들이 진짜 다 같이 모여서 제가 좋아했던 음식도 먹고 실컷 엉엉 울고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기회 자체를 제 마음대로 싹 뺏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바로 그 고민이 이 긍정적 죽음 운동에 맞닥뜨린 가장 날카롭고 철학적인 딜레마입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원문 자료의 저자 역시 이 지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주의, 코션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장례식의 진짜 목적을 잊어버리곤 하거든요. 진짜 목적이요? 장례는 단순히 숨이 멎은 육신을 위생적이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떠난 사람의 삶을 예우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남겨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의 슬픔을 수습하고 서로의 찢어진 상처를 꿰매는 오랜 사회적 의례라는 점입니다. 공동체의 슬픔을 수습하는 의례. 와, 이거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막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랑 부둥켜 안고 펑펑 울다가도 밤이 좀 깊어지면 육개장 한 그릇 비우면서 막 고인이랑 얽힌 옛날 흑역사 꺼내놓고 웃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런 장면이죠. 네, 그 시간과 공간 자체가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집단 심리치료 세션이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치료 세션을 고인의 뜻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없애버릴 때 생기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작용이 크겠네요. 칼럼은 형식의 지나친 간소화, 즉 막 맹목적으로 산무장례만 추구하는 것이 자칫 가족과 이웃이 함께 애도하고 마음을 추스르는 그런 물리적, 심리적 시공간 자체를 완전히 증발시켜버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공간의 증발. 네, 개인의 선택, 그러니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거나 남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허례허식을 없애는 건 철저히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겨진 사람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공동체의 작별을 나누는 자리는 어떤 형태로든 보존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남겨야 한다. 네, 그것이 꼭 칙칙한 전통적인 3일장 형태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생전 장례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인이 좋아하던 카페를 하루 빌린 아주 작은 추모회일 수도 있죠. 오, 카페 추모회 너무 좋네요.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슬픔을 안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애도의 그릇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는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을 이 자료가 제시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해가 확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방식에 대한 선택권은 당연히 오롯이 나에게 있지만 내가 떠난 뒤 남겨진 이들이 거쳐야 할 슬픔의 과정까지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생략해버릴 권리는 없다는 뜻이군요.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방대한 통계와 철학적 논의들이 대체 청취자님의 일상에 어떤 의미로 작용해야 할까요? 이 심층 탐구를 들으시면서 당장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좀 실질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거든요.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단한 결론을 짓자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고민하고 정돈하는 것은 시니어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유입니다. 가장 위대한 자유. 네, 그리고 동시에 내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절절맬 내 가족들의 윤리적, 경제적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가장 성숙한 책임이라는 뜻이죠. 내가 나로서 온전히 존재하기 위한 자유와 책임의 완성이랄까요? 성숙한 책임의 완성.
정말 가슴에 콱 박히는 표현이네요. 그렇다면 이 책임을 다하고 자유를 진짜 누리기 위해서 당장 오늘이나 내일 청취자님이 취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궁금하실 텐데요. 자료에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접근하기 쉬운 실질적인 정보들이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음만 딱 먹으면 시스템은 국가적으로 이미 잘 갖춰져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서 앞서 계속 말씀드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 무료군요. 네, 비용 부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작성했다고 무슨 바위처럼 영원히 못 박히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중간에 바꿀 수도 있나요? 그럼요. 살아가시다가 마음이 바뀌거나 혹은 나중에 아주 새로운 의학 기술이 막 개발되면 언제든지 기관에 연락해서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전면 철회할 수도 있으니까 심리적 부담을 가질 필요가 진짜 전혀 없습니다. 오, 당장 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한번 작성해 볼 만하겠네요. 그럼 그 지정 등록기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막상 가려니까 무슨 동네 보건소를 가야 할지 구청을 가야 할지 약간 헷갈리실 텐데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대표번호인 1855-0075로 전화를 걸어서 바로 안내를 받으시는 겁니다. 1855-0075. 네, 혹은 인터넷 누리집 www.lst.go.kr에 접속하시면 청취자님이 지금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등록기관을 아주 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군요. 그리고 추가로 임종을 앞둔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줄여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되게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hospice.go.kr을 이용하시면 아주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855-0075 그리고 129번. 청취자님들 메모해 두시면 좋겠네요.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네? 우리가 이렇게 제도를 논리적으로 착착 설명하고는 있지만 막상 혼자 방 안에 딱 앉아서 죽음이나 연명의료 이런 단어를 막 검색하고 떠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고 우울해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당연하죠. 감정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솔직히 저조차도 가끔 밤에 방에 불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 막 내가 이대로 내일 아침에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면 어쩌나 이런 묘한 공포감이 확 밀려와서 숨이 턱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런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아니 생명체라면 누구나 느끼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만약에 그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밤의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일상생활을 갉아먹을 정도로 너무 깊어진다면 절대 혼자서 그 무거운 무게를 감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디 도움받을 곳이 있나요? 네,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577-0199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전화를 거시면요. 24시간 언제든 아주 잘 훈련된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77-0199 24시간 상담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제도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강조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이런 치명적인 의학적 결정은 단순히 센터 가서 서류 한 장 딱 쓴다고 무슨 자동문 열리듯이 척척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서류만 쓰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반드시 현재 본인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 등 의료 전문가와 아주 충분하고 깊이 있는 상의를 꼼꼼하게 거쳐야만 그 서약의 효력과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꼭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결국 의료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적인 열쇠네요. 자,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진짜 길게 나눈 이 깊고 넓은 논의가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방송 초반에 취업이랑 결혼, 은퇴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내 인생의 마지막 작별도 분명히 기획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김영래 편집장이 딱 던진 화두처럼 오늘 밤 혹은 돌아오는 이번 주말에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식탁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사이에 두고 아주 가볍게 이런 대화 한번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가볍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네, 막 얘들아, 내가 만약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면 장례식장에 우울한 찬송가나 반야심경 말고 내가 평소에 운전할 때 제일 즐겨 듣던 완전 신나는 재즈 음악 플레이리스트 좀 틀어줄래? 라던가.
오, 좋네요. 아니면 다들 칙칙하게 시커먼 옷 입지 말고 화사한 옷 입고 와서 내 옛날 흉도 좀 보면서 왁자지껄어 줬으면 좋겠어. 막 이런 이야기들. 일상에서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대화들이죠.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 우리 가족들한테 그저 비통하고 무서운 트라우마로 남는 게 아니라 청취자님이 세상에 남긴 온기와 사랑을 아주 유쾌하게 기억하는 축제로 남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 작별을 준비하기에 솔직히 내일은 좀 늦을 수 있지만 오늘은 결코 이른 때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죽음을 미리 이야기한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오늘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이 찬란한 하루를 얼마나 가치 있고 밀도 있게 살아낼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가장 적극적인 생애 의지이기도 하니까요. 와, 생의 의지. 맞습니다. 오늘 하루를 더 잘 살기 위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논의된 의료적 그리고 물리적인 이별의 준비에 대해서 청취자님 나름의 결론을 좀 내리셨다면 여기서 한 걸음 딱 더 나아가서 청취자님의 상상력을 팍 자극할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 어떤 화두죠? 성취자님, 우리가 육체로 남길 흔적이나 병원에서의 의료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창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의 디지털 흔적은 대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디지털 흔적이요. 이거 진짜 물리적 장례식을 확 넘어선 아주 현대적이고도 서늘한 화두네요. 그쵸.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 스마트폰 전원이 딱 꺼지고 나면 대체 어떻게 될까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피드에 쌓아온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기록들,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 진짜 깊은 곳에 당신만 아는 형태로 잠들어 있는 수만 장의 사적인 사진들,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심지어 가족조차 절대 열어볼 수 없는 수많은 웹사이트 아이디와 은행 계좌 비밀번호들까지요. 당신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 이 방대한 데이터 쓰레기 혹은 엄청나게 소중한 이 디지털 유산은 도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삭제하거나 보존해야 할까요? 정말 아직 사회적 합의가 안 된 미지의 영역이네요. 맞아요. 어쩌면 우리는 육체를 태우고 묻는 그런 물리적인 장례식만큼이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완벽한 흔적 지우기, 즉 디지털 장례식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하는 시대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과연 당신은 온라인에서의 마지막 착별을 어떻게 설계하실 건가요? 오늘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겠는데요. 오늘 밤 불을 끄고 누우셨을 때 한 번쯤 진짜 깊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탐구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